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서요.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 고민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닥쳐온 일은 어쩔 수 없어도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저를 힘들게 했던 두 사람,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여기서 이만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후련한 선택이었고요. 제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세상 어느 집이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무척이나 정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저희 모녀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돌이켜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나름대로 부모님의 사이가 좋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솜사탕을 먹으며 가족 사진도 찍고 셋이서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를 정도로요. 평소에는 집 앞 놀이터에 놀고 있다가 퇴근하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 집으로 들어가고는 했어요. 현관문을 열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앞치마를 입고 있는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저희 두 사람을 안아주고는 했었죠. 그랬던 일상의 행복이 깨지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원래는 6시만 되면 퇴근을 해서 곧장 집으로 들어오던 분이셨거든요. 새벽녘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엄마와 다투는 날도 늘어갔고요. 엄마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엄마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을 닫고 나오고는 했었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이유를 잘 몰랐었어요. 그저 부모님이 빨리 화해를 해서 다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만 기도할 뿐이었죠.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너무 답답했다고. 그게 바람 피운 인간이 할 말이야? 당신이 인간이면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봐. 그 여자 만나면서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윤정이는 우리 딸은 어쩔 건데? 철이 조금 들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라는 사실을요.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에게 그 사실을 들키고 나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당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하루가 멀다고 다툼을 벌이던 아버지가 급기야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그것도 작정이라도 한 듯이 본인 짐까지 다 싸서요. 엄마, 울어? 울지 마. 음, 엄마 안 울어. 윤정아, 차라리 잘 됐어. 너도 앞으로 그 인간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저는 텅 빈 방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두 팔로 꼭 껴안아 줬어요. 그게 엄마와 그 집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던 마지막이었죠. 그 뒤로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미친 듯이 하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셨어요. 원래도 엄마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시긴 했거든요. 밖에 나가야 활력을 얻는 타입이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나서는 이제는 저를 키울 사람이 정말 본인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드셨는지
더더욱 일에 열심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단하고 또 마음이 외로우셨을지를요. 제가 당시 엄마 나이를 지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슈퍼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골라오는 것 정도였죠.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언제나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애를 다 쓰셨어요. 자라면서 저는 불쌍한 우리 엄마, 나중에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를 해야지. 내가 친구 같은 딸도 되고 보호자처럼 든든한 딸도 되어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엄마가 저에게 쏟았던 그 정성과 사랑과 노력의 절반도 저는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공부를 하느라고 바빠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서 놀러 다니기 바빴죠. 그때도 언제나 핑계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취직을 하고 나면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리고 막상 취직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같이 여행이라도 가고 잘해드려야지. 라고요. 입으로만 효도를 해대는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엄마는 그저 웃기만 하셨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그 효도 받아볼 수는 있는 거야? 너 어릴 때는 엄마 금반지도 해주고 제일 비싼 아파트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겠다고 큰소리 쳤던 거 기억 안 나? 도대체 언제 해줄 건데? 아이 참, 조금만 기다려봐요 엄마. 내가 진짜 이번에는 꼭 엄마랑 해외여행 갈 거니까. 나 이번에 보너스 받잖아요. 일 잘해서. 그래, 기특하다 우리 딸.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덕 좀 보자. 제가 그렇게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사이에 정작 저에게 자취방 월세도 내주고 비록 작은 중고차였지만 차도 사주고 심지어 여행까지 보내줬던 건 전부 다 저희 엄마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때우는 게 고작이었고요.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더라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시간이 더 흘러 그 철없던 딸은 연애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은 오빠였고 또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요. 갑자기 웬 꽃이야? 아이, 퇴근하는데 지하철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더라고. 꽃 보니까 윤정이 너 생각이 나서. 너무 예쁘다. 나 수국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이야기했었잖아. 수국이 제일 좋다고. 나 자기가 말한 건 다 기억하고 있지?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잊지 않으려고 제가 흘리는 모든 말들을 다 핸드폰 메모장에 따로 입력해 두기까지 했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관계된 것이라면 사소한 취향과 작은 습관, 호불호까지도 모두 다 관심을 두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들이 다 애정에서 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도 쉽게 잊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바로 직전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딱 사람과 정반대되는 성향 때문에 끝냈던 참이었거든요. 전 남자친구의 너무 바쁜 일상과 그래서 저는 뒷전이 되어버린 무관심한 애정 때문에요. 덕분에 상대적으로 지금의 남자친구가 하는 모든 관심 어린 행동들이 더 좋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친구의 애정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3통이나 했었네. 미안해. 여기 가게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 오는 줄도 몰랐어. 윤정아. 언제쯤 마칠 것 같아? 내가 데리러 갈게.
데리러 온다고? 아니야. 나 여기 그냥 택시 잡아 타고 가면 돼. 아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출근하려면 자야지 자기는. 밤늦게 택시 위험하잖아. 그럼 끝나기 10분 전쯤 메시지 보내놔.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데리러 갈게. 어차피 자기 집에 안 들어가면 나도 걱정돼서 잠 못 자. 제가 친구들과 모여서 밥을 먹건 술을 마시고 놀건 남자친구는 언제나 저를 데리러 와줬어요. 아무리 멀리서 놀아도 아무리 늦게까지 놀아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제가 다른 지역에 시집을 간 친구를 만나러 놀러 갔을 때도 돌아올 때는 본인이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멀리까지 간 김에 저랑 같이 드라이브나 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그것도 연애 초에나 몇 번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일하는 사람인데 몸도 피곤하고 귀찮을 때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귀찮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제가 의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남자친구한테 귀찮을 정도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데 왜 자기는 나한테 그런 걸 전혀 안 해? 아니, 나는 자기가 피곤할까봐 그러지. 그리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자기가 나한테 부탁하고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좀 편하게 기댔으면 좋겠어. 막 부려먹기도 하고. 그제서야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점차 남자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간 일로 저는 그동안의 연애에서 누구를 만나든 약간은 방어적인 모습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 깊은 어느 한 구석에서는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헌신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잘해주었고 그게 3년을 만나는 동안 한결같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모든 남자가 다 똑같고 모든 결혼이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5살이 되던 해 드디어 그 사람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희 엄마도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아마도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자식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늙어가는 것만큼 큰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윤정이 데려가줘서 너무 고맙네. 아닙니다. 제가 윤정이랑 결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죠. 제가 앞으로 윤정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아이고, 벌써 사위가 아니라 거의 친아들 대하듯이 하시네, 우리 엄마? 당연하지. 엄마는 밖을 나가봐도 우리 사위가 제일 좋더라. 인물도 좋지, 덩치도 크지, 성격도 좋지. 안 그래? 엄마는 저희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의 본인이 낳은 친자식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받은 가산점이었죠.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집의 복잡한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던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도 잘하겠다고 약속해서 저에게도 큰 점수를 땄고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꿈처럼 좋았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일이 끝나면 얼른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기 바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의 고단함을 녹이는 건 퇴근 후 남편과 보내는 이 시간뿐이었거든요. 맛있는 술안주 겸 요리를 해서 저녁에 남편과 마주 앉아 간단하게 맥주 한 캔을 하며 수다를 떨고 영화를 보는 바로 이 시간이요. 그러면서 서로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은 뭐가 있었는지 또 재미있었던 일에는 뭐가 있었는지 뭐가 기뻤고 뭐가 슬펐고 또 뭐가 화가 났었는지 남편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대나무숲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어요. 같이 상사욕도 시원하게 해주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슬픔과 비밀에 대해서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뭐가 있는지 미래를 공유하기도 하면서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내 영혼의 반쪽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이런 건 태어나서 엄마에게서만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이런 게 결혼이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요. 그때 저는 지금의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버지 역시도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았던 부부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남편과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날 무렵쯤부터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중국에서 수입해온 중간 자재를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수입 물량이 줄어들거나 막히는 경우가 잦아졌고 급기야는 별 문제가 없어도 몇 달씩 거래가 되지 않기도 했어요.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니 국내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절반쯤의 거래처를 잃고 나서야 다시 사업은 예전 상태로 돌아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이후의 일이었죠. 결국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은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온 거야?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고기랑 채소랑 이것저것 식재료 좀 사왔지. 영수증 이리 줘봐. 제가 마트를 다녀올 때마다 남편은 인상을 구기며 영수증부터 재촉해댔습니다. 제 양손에 가득 들린 장바구니를 채 내려놓기도 전에요. 그리고 영수증을 빼앗아가다시피 가져간 남편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으면서 제가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수증을 대충 쓱 훑어보고 조금 비싸다 싶은 것들만 뭐냐고 묻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이 지날수록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제는 항목별로 하나씩 다 확인해가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시금치 요즘 너무 비싼데 왜 사온 거야? 저번에 당신이 먹고 싶다며 김밥 해달라며. 그건 안 비쌀 때 이야기지. 굳이 이렇게 비싼데 지금 사와야 해?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사람이. 알았어. 그럼 지금 먹지 마. 그리고 이거 우유. 그 마트에 1+1 행사는 우유 따로 있잖아. 그걸로 사와야지. 왜 이걸로 사왔어? 그 우유는 유통기한 내일 모레까지인 것만 남아있더라. 그럼 사오더라도 기한 안에 다 못 마실 거 아니야. 유통기한 좀 넘긴 우유 마신다고 사람 안 죽어. 어떻게 기한 딱딱 맞추면서 먹냐? 앞으로는 그걸로 사와. 알았지? 장을 봐올 때마다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나중에는 저도 시장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장난식으로 웃어 넘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세일 안 하는 거 살 때마다 저러는 걸 보니 저도 정신적으로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장난도 아니었고요. 장 볼 때마다 저럴 정도니 외식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남편이나 저나 원래 점심은 회사에 출근을 하니까 밖에서 먹고 저녁도 사나흘에 한 번 정도 배달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점심 도시락이야. 그냥 회사 근처에서 사 먹어. 요즘 밥값 장난 아니야. 그리고 우리 회사 근처는 너무 비싸. 도시락 메뉴 고르는 것도 일이야. 나도 출근하잖아. 그리고 식으면 맛도 없고. 어차피 만드는 거 내 것만 하지 말고 당신 도시락도 하면 되잖아. 식비도 줄고. 좀 식는 거야 괜찮아. 보온 도시락에 담으면 돼.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 밥이 너무 잘 나와서 거기서 잘 먹고 있었거든요. 물론 돈은 내야 했지만요.
솔직히 제가 가정주부도 아닌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 메뉴 고민을 해서 도시락을 싼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하려면 또 못할 일도 아니긴 했지만 장 보는 걸 일일이 지적해대는 남편이 도시락을 보고서는 또 얼마나 잔소리를 해댈지 그게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남편의 점심 도시락을 싸주게 되었어요. 이쯤 했으니 외식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죠.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이브나 기념일처럼 좀 분위기를 낼 법한 날에도 남편은 외식 이야기를 꺼낼까봐 기겁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제가 해주는 집밥이 제일 맛있다고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여보, 나 내일 외근 갔다가 물건 좀 사서 갈 테니까 퇴근하면서 마트 앞쪽으로 좀 오면 안 돼? 짐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얼마치나 살 건데? 배송되면 그냥 배송시켜. 배송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좀 와주면 안 돼? 많이 바빠? 내가 물건 사둘 테니까 그냥 끝나는 시간 맞춰서 오면 돼. 기름값이 더 들겠다. 그냥 배송시키고 버스 타든가 해.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사귈 때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임에 마칠 때 데리러 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삐지기까지 하던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정이 옛날 같지 않아졌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예전에 남편을 몰랐다면 기대를 해서 실망하거나 놀랄 일도 없었겠죠. 사귈 때는 제가 지갑을 꺼내기라도 할까봐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1,000원, 2,000원에 벌벌 떨고 기름값이 아깝다며 저러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내자면 남편이 돈 문제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남편에 비해서 평소에는 제가 퇴근이 더 늦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의 시간은 남편이 요리를 제외한 다른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래도 돌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하면서요. 돈 문제만 아니라면 괜찮은데 돈 때문에 힘들게 하는 남편이었죠. 게다가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심한 짠순이셨거든요. 이상하네. 어머님, 갑자기 온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잘 나왔는데. 보일러 내가 아까 껐다. 여기가 온천도 아니고 무슨 뜨거운 물을 그렇게 펑펑 쓰고 있어. 가스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네? 어머님, 기름때는 뜨거운 물로 씻어야 잘 씻기잖아요. 대충 찬물로 해도 괜찮아. 우리 때는 온수가 어디 있어. 죄다 찬물로 설거지했다. 제가 설거지하다 손이 시려워서 여쭤보면 매번 원인은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제가 온수 쓰는 게 보기 싫다며 말도 없이 보일러를 꺼버리고는 하셨거든요. 설거지를 무슨 1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잠깐 든 온수가 아까워서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저희 집에 들러서 저희가 새로 산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훑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이건 대체 언제 어디서 산 거냐? 뭐에 쓰는 물건이야? 아, 그거 저번에 오셨을 때도 있던 거예요.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구인데 너무 편해요. 어머님도 한번 써보실래요? 마음에 드시면 제가 어머님 것도 하나 사드릴게요. 아, 됐어. 손으로 그냥 씻으면 되는 걸 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사서 살림을 눌리고 있는지. 대부분 좋은 소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숨 막힐 정도로 집안을 둘러보시고는 마치 제가 무슨 대단한 사치라도 한 것 마냥 혀를 차시고는 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다 불필요한 소비다 하시면서요. 제가 가정주부라면 몰라도 저도 시간이 없고 체력이 달려서
쓰는 돈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저를 더 못 견디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훈수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저희 남편이 옷을 사는 건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똑같이 제가 옷을 샀다고만 하면 어김없이 난리가 났거든요. 너는 무슨 옷이 이렇게 많니? 저번에도 새로 샀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건 여름옷이었고요, 어머님. 이번에 산 건 겨울옷이에요. 저 출근할 때 마땅하게 입을 옷이 너무 없어서요. 겨울에는 외투 딱 한 벌이면 되는 걸 뭔 종류별로 코트니 패딩이니 이렇게 사대는 게야? 그러게요. 그이도 무슨 철마다 코트를 새로 사려고 하는지 디자인도 다 엇비슷하던데 본인은 자꾸 다른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시죠, 어머님? 한참을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얼마 전에 샀던 남편 코트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차라리 일관성 있게 당신 아들과 저한테 모두 아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납득이라도 갔을 텐데 말입니다. 겪어보니 시어머니는 원래 저런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비단 저에게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끼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는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크게 알려서 주변 지인들에게 경조사비를 있는 대로 다 받아 챙기셨거든요. 저희 결혼식 때만 해도 그랬고요. 그런데 정작 다음에 본인이 내셔야 할 때는 그 돈을 너무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은 아들이 하나뿐인데 저 집은 아들이 둘이나 되어가지고 결혼식도 두 배면 양식껏 한 번은 안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원래 그런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얘가 아주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네. 네 돈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솔직히 경조사비를 누가 저렇게 계산을 하겠어요? 물론 아까운 돈인 건 맞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요. 내가 받은 돈은 언젠가 나도 내줘야 할 돈인 거죠. 하도 가슴까지 치면서 아까워하시니까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더는 위로해드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퉁명하게 쏘아붙이기나 하시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행동에 저도 질릴 만큼 질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두 사람이 돈으로 볶는다며 소송을 내서 이혼할 것도 아니고 저도 속으로 그저 말라가고만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엄마도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 췌장암 맞다고 하네. 특별한 증상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저 최근 들어 자꾸 식사를 하신 뒤에 소화가 되지 않고 더부룩한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셨다고요. 그렇게 갔더니 췌장암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도 이미 진행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CT와 MRI, 그 밖에도 온갖 검사를 거친 끝에 확인된 것은 이미 이기라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일하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퇴직을 하셨거든요. 이제야 취미생활도 좀 즐기고 예쁘고 좋은 것들도 보러 다니면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랬던 우리 엄마가 대체 왜 이런 험한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하필이면 그런 몹쓸 병이 왜 우리 엄마에게 찾아오게 된 건지를요. 모든 게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엄마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너무 속을 끓여서 생긴 일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 인생 살겠다며 바쁜 척하느라 엄마랑 제대로 해외여행 한번 떠나지도 못했던 제 자신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저는 사방팔방 엄마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과 치료 방법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췌장암에 대해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췌장암은 병기 2기여도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2년 내 생존율이 10%에서 3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요. 수술을 해도 1, 2년 안에 재발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엄마를 혼자 둘 수는 없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수술 스케줄이 잡히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엄마를 수술 후에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이 너무 뜻밖이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꼭 우리 집에 직접 모셔야 해? 엄마 집에서 혼자 계시잖아. 엄마 항암 치료하시는 동안까지는 집에서 모시고 싶어. 하다못해 수술 후에 퇴원하고 나서 몸 추스르실 때까지만이라도. 장모님도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냥 당신이 장모님 댁으로 왔다 갔다 하지 그래? 그러다 새벽에 갑자기 아프시면 내가 챙길 수도 없는데 엄마 혼자서 어떡해. 남편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구기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기간까지 길어봤자 1년 남짓일 테고 그 사이 엄마가 살아계실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판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이 마당에 불편하니 아닌 일을 따지고 있더라고요. 서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건 장모님이 불편하다는 핑계였지만 그게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불편해서라는 건 불보듯 뻔했죠. 남편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제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러더니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온다 간다 말씀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너희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다. 사돈 양반이 아프셔서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다며?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슬그머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 얘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아프셔도 그렇지 너희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사돈은 어디 병원으로 모시는지 사람을 붙이든지 해. 왜 말이 안 돼요, 어머님? 저희 엄마 혼자 계신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위도 자식이고요. 저는 순간 열이 뻗쳐서 시어머니께 따지듯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위 집에 얹혀 사는 장모가 말이 되니? 옛날 같았으면 그런 소리 했다가 소박을 맞았어도 할 말이 없다. 주위를 둘러봐라 누가 그러고 사는지. 사위 집에 얹혀 살다뇨? 이 집, 이 사람이랑 저랑 공동명의예요, 어머님. 이 사람 집이지만 제 집이기도 하다고요. 그리고 병원으로 모신다고 해도 병원비는 저희가 낼 텐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병원비를 왜 너희가 내? 사돈 양반 본인 돈으로 하셔야지. 전에 어머님 허리 수술하셨을 때 병원비도 저희가 내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위 집에 얹혀 산다느니 당장 소박감이라느니 난리를 치시는 게요. 심지어 1년 전에 허리 수술하실 때는 당당하게도 수술비랑 치료비를 요구하셨던 게 바로 시어머니 본인이셨어요. 그날 저희 집은 발칵 뒤집히다 못해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동안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이 대신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보다도 남편의 그런 행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미 엄마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싹 무시한 채로 회사와 친정집을 오가며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 난리를 치지 않아도 이미 저희 엄마가 사위가 불편할 거라며 오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사양을 한 상태셨어요. 그걸 제가 말리고 또 말려서 간신히 설득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엄마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생각이 바뀌는구나. 미안하다. 네? 갑자기요? 그날 내가 했던 말들은 생각해보니 나도 조금 심했던 것 같다. 그날은 네가 갑자기 사돈을 집에 모신다고 하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튀어나온 말이지.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엄마를 집에 모시라는 말씀이셨어요. 심지어 저에게 사과까지 하시면서요. 갑작스러워서 말이 좀 험하게 나갔던 거지 절대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게 본심이신 건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 의문스런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시어머니는 아예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화로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며 평소에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까지 직접 해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엄마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당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지금 당신 속이 속이겠어? 수술 끝나시면 장모님 우리 집으로 모시자. 내 서재 치우고 그 방에 모시면 될 것 같아. 당신 지금 하는 말 진짜 진심이야? 그럼 당연히 진심으로 하는 소리지. 기간이 얼마가 됐든 우리 집에 편하게 모시고 무조건 완쾌하실 때까지 지나시라고 해. 참, 그리고 내가 암에 좋다고 들은 생선이랑 과일이 있는데 이것 좀 봐봐. 달라진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마치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저에게도 장모님을 잘 챙겨드리라며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진작에 제 마음을 헤아려 줬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저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회사와 친정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남편은 병원과 관련한 일도 척척 처리해두고 방도 알아서 미리 치워두고 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손발이 맞는 부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왔었던 다정하고 착하기 짝이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이건 또 뭐예요, 어머님? 그거 닭 육수 낸 건데 닭 국물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길래 내가 만들어 봤지. 사돈 갖다 드리라고. 이런 것까지 만드시고 감사해요, 어머님. 수고는 네 남편이 했지. 새벽부터 나 데리고 닭 사러 시장에 갔다 왔잖니.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본인은 요리를 못하니 이런 거라도 도와야 한다고 머리를 극적이며 웃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 때문에 약간의 자극에도 웃음이 잦아진 저였거든요. 요즘은 남편이 걱정하는 저를 다독이고 든든하게 위로를 해주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사돈 양반이 보험은 좀 들어두셨다니? 네, 다행히 안보험 들어둔 게 있어요. 아이고, 천만 다행이구나. 요즘은 보험이 필수라니까. 장모님은 퇴직할 때까지 일하셨으니 보험 없으셔도 병원비 낼 정도는 되시죠. 거기다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있는데요. 예금도 꽤 되실걸? 안 그래, 여보? 하긴 사돈 양반이 뭐 사치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어디 돈 쓸 데도 없으셨을 것 아니냐. 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모으는 거지 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마치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답이 없자 제 눈치를 보며 주거니 받거니 말을 잇던 두 사람은 해선 안 될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땅에 묻힐 몸뚱아리,
땡전 한 푼 못 가져가면 부모가 아등바등 돈 버는 이유가 뭐겠냐. 다 자식 위해서다. 이런 말들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엄마를 집으로 모시라고 했던 것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잘해주기 시작했던 것도 전부 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던 것이었죠. 바로 저희 친정 재산이요. 안간힘을 다해 아닌 척하면서 친정 재산을 떠보려는 두 사람의 행동에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변기통을 붙잡고 있는데 기가 차서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거울을 보며 웃다가 저는 한참 만에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 어디 체한 거 아니니?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모아두신 돈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제가 나오자마자 저에게 달라붙어서 걱정하는 척하던 두 사람에게 저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아뒀던 돈은 저희 외삼촌이 다 날려먹었거든요. 당신도 알지? 서울에 계신 우리 외삼촌 사업한다고 하시던. 기억나는데. 외삼촌이 사업한다고 돈 빌려가서 망했어. 그래서 지금 엄마 살고 계신 집도 사실 월세야. 지금 우리 엄마 빚만 남았어. 뭐라고? 그럼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턱이 빠질 것처럼 놀라며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저 두 사람에게는 이혼 소식이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그 효과는 역시 나타났습니다.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돈도 없이 빚만 남은 장모를 심지어 병수발까지 하게 하면서 사위집에 얹혀 살게 하려는 속셈이었냐고요. 염치를 모른다느니 거지근성이라느니 별 헛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딱 예상했던 반응대로였습니다. 거기다 저는 한술 더 떠서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빚만 남은 암 걸린 장모 모시느라 아주 독박을 쓰겠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텼고 나중에 두 사람은 아주 애가 타서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얼마 후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두 사람은 그 도장을 받고 나서야 숨통이 트인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 엄마는 수술을 하셨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이혼 소식에 너무 놀라실까봐 말씀드리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말씀을 드렸죠. 엄마는 그냥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집으로 아예 합가를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정확히 나누면서 집을 팔았거든요. 그 돈으로 새 집을 구할까 하다가 당분간은 엄마가 익숙한 곳에서 치료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제가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엄마의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했습니다. 엄마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2달쯤 더 지난 뒤에야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마 집 앞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희 엄마 돈 없다는 말 다 거짓말이라며? 그 집 너희 엄마 집 맞다며?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벌겋게 뒤집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네,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엄마에게서 돈을 빌려간 것은 사실이었어요. 딱 거기까지만요. 외삼촌은 사업이 대박이 나셔서 엄마에게 빌려간 돈을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으셨어요. 집도 당연히 엄마 집이었죠. 게다가 빚이요? 살아생전 빚이라고는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직장에서는 나름 능력을 인정받은 커리어 우먼이셔서 돈도 잘 버는 편이었고 투자를 한 것이 잘 되기도 했고요. 물론 저희 남편은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몇 번 떠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혼을 해줄 생각은 없을 게 뻔했죠. 저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빚만 남은 빈털털이라는 핑계를 댄 거죠.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거짓말로 이혼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체 무슨 소송을 하실 건데요? 거짓말이라고요? 저희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애초에 제가 시댁의 사실대로 털어놔야 하는 의무가 없어요.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제 명의도 아니었고 친정엄마 소유의 재산에 대해 시댁이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시댁은 소송을 하겠다면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본인들 나름대로 알아보다가 포기한 것이었겠죠. 결혼 생활부터 이혼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정말 한편의 시트콤이라고 할 만큼 기가 막힌 스토리더라고요. 하필이면 그게 제 인생이라는 것만 빼면 참 웃긴 이야기였죠. 결혼과 이혼을 통해 저는 돈을 주고도 못 살 많은 배움을 얻고 끝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와 함께 최대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경험하며 남은 생을 살아보려고요. 엄마에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남은 후회가 없도록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